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펀드가 뭘까요?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죠. 마젤란 펀드는요, 1977년도부터 13년 동안 27배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피터 린치도 놀라서 자빠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하브로입니다. 다들 힘드시죠? 저도 힘드네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최근 은행주까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제 SCHD라는 주식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파란색을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무척 헛헛합니다. 그래도 10년간 내 소중한 자산을 불리게 도와준 투자 방법은 누가 뭐래도 적립식 투자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서의 투자였습니다. 이런 힘든 장세가 한두 번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버텨내는 건 마땅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배당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노후 준비죠. 복리 때문이에요. 수익을 내라, 훌륭한 주식을 인수해라,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영원히 지속해라. 실제로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영원히 지속해라 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말 그대로 복리를 뜻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내가 40살에 1억을 넣고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해 볼게요. 연 15%의 이익을 얻는다면 환갑이 됐을 땐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정확히 300%의 수익률이 나오고요. 약 4억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복리의 관점으로 계산해 보면은 60살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정확히 1500% 수익률이 나오고요. 내 돈은 16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워렌 버핏은 11살 때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는 당연히 큰 부를 창출해냈지만 인생을 살면서 아직도 후회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해요. 바로 11살보다 더 일찍 주식 투자 시작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버핏은 복리의 위대함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일 거예요. 워렌 버핏이 30살이 되었을 때 자산이 이미 100만 달러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100억이 넘는 금액을 30세 때 이룬 것이죠, 벌써. 작년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워렌 버핏의 자산이 1110억 달러라고 합니다. 환율을 1300원 정도로 환산하면 140조 원이에요. 재밌는 건 워렌 버핏의 현 자산 중 95%가 그가 환갑이 지나고 나서야 창출이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워렌 버핏이 30살 때 나 벌만큼 벌었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떠나게 됐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몇 퍼센트 수준밖에 되질 않았겠죠. 실제로 미국 1위 헤지펀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이 제임스 사이먼스는요, 199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평균 66% 수익률을 기록해 왔었습니다. 워렌 버핏보다 3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거예요. 놀랄만한 수익률이죠. 하지만 사이먼스의 자산은요, 30조 원 수준으로 워렌 버핏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결국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투자해야 하고, 투자를 쉬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투자자가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게 아닐까요? 물론 저처럼 평범하신 분들께서는요, 100억, 1000억 이런 목표로 주식 투자를 하진 않으실 거예요. 투자를 지속하는 이유 한 가지죠. 적어도 연금 하나 정도 더 만들어 두려는 목적, 노후 준비를 위한 목적이죠. 그런 의미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10년도 초 고배당 주식 중 하나였던 맥커라 인프라 주식에 대해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10년 전에 1억을 사뒀다고 가정해 볼게요.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적어도 재작년 2021년도까지 투자를 꾸준히 해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맥커리 인프라는요, 가장 우량하다는 삼성전자도 아니고요,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하나의 배당주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 때에는 1억을 투자해서 680만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세율을 15%로 가정하면 연말 종가 4,850원 기준 약 1,200주를 추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식 수량은 2010년 초 약 2만 주에서 2021년 말에는 약 37,800주로 수량이 89%나 증가하게 돼요. 2010년 초 주가는 4,990원이었고요. 2021년 말 주가는 14,050원이었습니다. 결국 1억이란 투자금은 5억 3천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람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맥커리 인프라 주식 10년 동안 끼케야 2~3배 오른 기업으로 인식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린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배당의 힘을 모른다면 보는 이에 따라서 배당 투자는 정말 안전하고 훌륭한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수익률이 낮아 보이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기도 합니다. 배당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에겐 맥커리 인프라 주식은 10년간 고작 2~3배 오른 주식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들의 눈엔 1억이 5억 4천만 원이 된, 거기다가 앞으로도 엄청난 연배당을 지급해주는 정말 훌륭한 주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포커스를 얼마 벌었네, 얼마 수익률이 나왔네,
이런 쪽으로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배당 재투자가 없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유 주식의 가치는 2.8억, 누적 세후 배당금은 1.1억 원으로 총 3.9억 원의 가치가 생겨났을 겁니다. 배당 재투자를 했을 때는 5.3억 원이고요. 이렇듯 배당 재투자를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1억 4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되게 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래전 구독자분들은 아마 제 이 고민을 아실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을지, 아니면 꾸준히 성장 가능한 배당 성장주에 투자해서 수익률과 월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볼지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주식 투자를 택하게 되었죠. 주변에 월세 받고 계신 분들께도 고민 상담 많이 해봤습니다. 배당이 신고 절차도 간편하고 편하다. 또한 부동산은 좋아 보이긴 해도 이래저래 걸릴 게 많아서 골치도 아프다. 이런 말씀을 좀 자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심리적인 안정감은 당연히 부동산이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결정을 한 게 배당 성장주 투자를 10년 이상 꾸준히 해서 자산이 증식이 되면 그때 가서 부동산으로 월세를 또 받을지 말지 그때 가서 고민해보자. 이렇게 된다면은 월세로 배당 투자도 할 수 있겠구나. 그 무엇 하나 포기할 게 아니구나.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자산 증식을 하려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폭락장에서 자꾸 방법을 갈구하는 영상들이 많아지더라고요. 폭락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패닉셀을 하지 않고 더 모으고 더 잘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절대로 시장에 내 감정을 지배당하지 않는 게 최고의 폭락장 대응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펀드가 뭘까요?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죠. 마젤란 펀드는요, 1977년도부터 13년 동안 27배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피터 린치도 놀라서 자빠졌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가 기쁜 마음으로 고객들의 수익률을 조사를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27배 수익을 낸 펀드 가입 고객 중에서 50%가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폭락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하고 모두가 팔아야 된다고 외쳐댈 때 피터 린치의 고객들도 똑같이 무서워서 사고팔고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은 우리의 향후 투자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버티는 게 대응입니다. 멍청하다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명약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버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도 똑같이 적금처럼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적리식 투자로 우량한 배당 성장주들을 하나하나 담아가고 있는 거고요. 배당 투자로 자산 증식을 잘 해가지고요. 나중에 부동산 월세까지 받는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되리란 법도 없잖아요. 현재 전 연 1200만 원의 배당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달팽이의 투자관과 계좌가 꾸준히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 앞으로도 열심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매매일지를 열심히 작성 중인데 매매일지도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랄게요. 단순히 숫자만 적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특히 하락장에서 굳이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아도 수익률은 지나고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되려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구나, 이런 점을 나중에 매매일지를 보면서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야구라는 스포츠만 기록의 스포츠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도 저는 기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 이번 워렌 버핏 익스프레스라는 서적을 읽고 나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경기 침체 6개월 전과 12개월 후 S&P 500의 수익률표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주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또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 같죠. 결국 모든 경기 침체는 주식을 사야 하는 시기임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를 갖다 붙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1년여 만에 또 최악 같은 시장이 찾아와 버렸죠. 기쁜 마음으로, 보다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느긋이 진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내가 마음을 급하게 먹는다고 시장도 급하게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진 않을 테니까요. 저는 이번 하락장이 앞으로 또 찾아보기 힘든 역사적인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이 우리에겐 큰 기회의 시장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힘든 요즘 달팽이처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녀석도 있구나 하면서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길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제가 또 이렇게 읽은 워렌 버핏 익스프레스라는 서적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심적으로, 실용적으로도 모두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버는 구간과 남이 돈 잘 버는 구간은 결국 나뉘어지기 마련입니다. 시장에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반대의 움직임도 발생하게 되니까요.
결국 나만의 투자 스타일로 돈을 버는 구간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꼭 이 책도 소장해 보시고 힘들 때마다 펼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장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용기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다 기회였을 거니까요. 누가 증명해 주냐고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슉!